웨이크필드, 느세닐 호손. 오래된 잡지에선가 신문에선가 한 남자가 그 이름을 웨이크필드라고 부르자 그 남자가 아내와 오랫동안 별거한 이야기가 실화로 실렸던 것을 본 기억이 난다. 그런 사실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드문 것도 아니고 주위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못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난할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결혼 생활에 대한 최악의 의무 태만은 결코 아닐지라도 아마도 가장 이상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인간의 모든 기행의 목록에 오른 어느 기행에 못지않게 괴팍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부는 런던에서 살았다. 그런데 남편이 여행을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집 바로 옆길에 숙소를 정하고 아내와 친구들에게 소식 한번 전하지 않은 채 그리고 그러한 자기 주방의 아무런 이유도 없이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혼자 산 것이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자기 집을 매일 보았고 고독한 웨이크필드 부인의 모습도 자주 보았다. 그가 확실히 죽은 것으로들 생각하고 재산도 처분하고 그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아내가 쓸쓸한 과부의 운명을 받아들인 지 이미 오래된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그처럼 커다란 공백을 남긴 후 그는 마치 집을 비운 지 하루 만에 돌아온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대문에 들어서서 죽을 때까지 다정한 남편으로 살아간 것이다. 이상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의 개요이다. 그러나 그 사건은 아주 독특하고 그 예를 찾기가 어렵고 아마도 결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그런 사건이지만 인간성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에 무언가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자신은 결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으리라 느끼는 것이다. 적어도 나의 경우 이 사건을 가끔 떠올리며 이야기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고 느끼며 그 주인공의 성격을 생각해 보게 된다. 어떤 문제든 우리의 마음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독자들이 그러고 싶다면 자기 나름대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도 좋겠고 20년의 웨이크필드의 기행의 여정을 나와 함께 더듬어 보고 싶다면 그것도 환영한다. 그것을 찾아내서 무엇이라고 깔끔하게 그리고 분명한 결론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에는 어떤 정신과 교훈 같은 것이 담겨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생각은 항상 그 자체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상한 사건도 그 나름의 교훈을 지니고 있는 법이니까. 웨이크필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던가?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그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 당시 인생의 절정기를 맞고 있었다. 부부간의 애정은 격렬함은 없었지만 차분하고 습관적이며 정상적인 감정의 것이었다. 그는 결코 변심하지 않을 한결같은 남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그에게는 무언가 널쩍지근한 데가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지적인 데가 있었지만 아주 강하고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별로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게으른 명상에 오래 머물거나 아니면 그런 목표가 있다 해도 그것을 달성할 만한 강력한 힘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생각들은 그것들을 표현할 말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만큼 활력이 있는 경우도 드물었다. 진정한 의미의 상상력은 웨이크필드의 능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차긴 하지만 부도덕하거나 방황하지 않는 가슴과 결코 복잡한 생각으로 들뜨거나 어떤 독창적인 생각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우리의 이 친구가 당당히 기행을 한 자들의 선두에 서리라고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만일 그를 아는 사람에게 런던에 사는 사람으로 내일 기억될 만한 일을 오늘 행하지 않을 가장 분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웨이크필드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만은 아마도 망설였을 것이다. 남편의 성격을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소극적인 마음 상태로 녹슬어 들어간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의 이기심, 그의 가장 불안한 특질인 묘한 허영심, 별로 폭로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비밀을 지키는 정도 이상의 강한 효과는 별로 내지 못하는 약간 강교한 성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때로 이 좋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이상한 성격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성격이라는 것은 무엇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어쩌면 실제하지 않은 것일지도 몰랐다. 이제 웨이크필드가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그것은 어느 10월 저녁 어스름 무렵의 일이었다. 몸에 지닌 것이라고는 칙칙한 다갈색 외투, 기름천을 씌운 모자, 긴 부츠, 한 손에 든 우산과 다른 손에 든 조그만 여행 가방이 전부였다. 그는 웨이크필드 부인에게 야간 마차를 타고 시골에 좀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여행 기간, 여행의 목적, 그리고 언제쯤 돌아올 것인지 등을 묻고 싶었지만 별 악의 없이 그런 자세한 것들을 잘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남편의 성미를 존중해서 표정으로만 물어볼 따름이었다. 그는 귀경마차로 꼭 들어오리라 기대하지 말고 사나흘 쯤 지체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하지만 어떻게든 금요일 저녁 식사 때까지는 돌아올 테니 그리 알라고 일렀다. 웨이크필드 자신도 그의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손을 내밀자 아내도 마주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늘 그래왔던 대로 일상적인 작별의 키스를 나누었다. 그렇게 그 중년의 웨이크필드 씨는 일주일 정도 떨어져 있음으로써 아내를 좀 놀라게 해주려는 마음을 거의 굳히면서 집을 나선 것이었다. 그가 나간 후 그녀는 문이 약간 덜 닫힌 것을 보았고 열린 틈으로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곧 사라져간 남편의 얼굴 모습을 보았다. 그 조그만 사건은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곧 잊혀졌다. 그러나 먼 훗날 그녀가 아내라기보다는 과부로 여러 해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미소는 줄곧 다시 떠오르며 웨이크필드의 모습을 회상할 때마다 그 위를 퍼뜩 스쳐가는 것이었다. 수많은 명상 속에서 그녀는 그 본래의 미소의 여러 가지 환상적인 모습들을 둘러보기도 했는데 그 모습들은 그 미소를 이상하고 으스스하게 만들기도 했다. 근데 그가 관 속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면 그 작별의 미소는 그의 창백한 얼굴에 얼어붙어 있었고 그가 천국에 있는 꿈을 꿀 때면 축복받은 그 영혼은 여전히 조용하면서도 강교로운 듯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죽은 것으로 포기를 했을 때도 그녀는 바로 그 미소 때문에 자신이 정말 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때로 의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그 남편이다. 그가 정체성을 잃고 거대한 런던의 삶에 녹아들어가 버리기 전에 길을 따라 얼른 그의 뒤를 쫓아가 보아야 한다. 그 거대한 런던에서 그를 찾으려 하는 것은 헛사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의 뒤를 바짝 쫓아가 보자. 그러면 쓸데없이 모퉁이를 이리저리 돌고 또 돌고 해서 결국 앞에서 말한 조그만 아파트 숙소의 난로가에 편안히 자리를 잡고 앉은 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집 바로 옆길로 온 것이고 거기서 그 여행은 끝난 것이었다. 한 번은 불 켜진 가로등의 불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사람들의 무리 때문에 지체되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주위의 수많은 발걸음 소리와는 분명 구분되는 자신을 뒤따라 오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조금 후엔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꼭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는 자신이 여기까지 남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도착한 그 행운을 믿기가 어려웠다. 틀림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연합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는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다 이야기했을 것이다. 가엾은 웨이크필드여, 이 넓은 세상에서 당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잘 모르는구려. 나 말고는 아무도 당신을 뒤쫓아 지켜본 사람이 없소. 그러니 이 어리석은 사람이여, 어서 조용히 잠자리에 들고 만일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일 아침 착한 웨이크필드 부인에게로 돌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오. 단 일주일이라도 그녀의 정숙한 가슴 속에 차지하고 있는 당신의 자리를 비우지 마시오. 만약에 그녀가 한순간이라도 당신이 죽었다거나 실종되었다거나 오랫동안 그녀로부터 계속 떨어져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 후로 영원히 당신의 아내에게 일어난 변화를 애통하게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테니 말이오. 인간의 정에 틈새를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오. 그 틈새가 길고 넓게 벌어져서가 아니라 그 틈새가 곧 다시 닫혀버리기 때문이라고. 그의 장난을 거의 후회하면서 웨이크필드는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 퍼뜩 놀라 깨면서 그는 양팔을 익숙지 않은 침대의 넓고 황량한 공간으로 불렸다. 안 되겠다. 혼자서 한밤을 더 잘 생각은 말아야지.
그는 친구를 옆으로 가까이 끌어당기며 생각했다. 아침에 그는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정말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가 생각하는 식은 이처럼 느슨하고 두서가 없어서 지금도 어떤 목적을 의식하긴 하지만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만큼 분명히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상태로 이런 식의 이상한 행동을 취한 것이었다. 계획의 모호함, 그러면서도 그런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발작적인 노력. 이런 것은 모두 정신 상태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다. 하지만 웨이크필드는 자신의 생각을 아주 세밀히 저울질해 보고는 자신이 집을 비운 일주일 동안 집안일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모범적인 아내가 자기가 없는 일주일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영역의 사람들과 상황들이 자기가 없음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자신이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행동의 저변에는 어떤 병적인 허영심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집 바로 옆길에서 자고 깨어났지만 마치 마차가 그를 태우고 밤새도록 빙빙 돌아다닌 것처럼 집을 나와 돌아다닌 효과를 준 셈인 이 편안한 숙소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그건 분명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나타나 버리면 그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었다. 그의 가엾은 머리는 그 딜레마에 부딪혀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길을 건너서 자신이 버리고 떠나온 그 집을 얼핏 살펴보기로 그의 마음을 정하고 집을 나서는 모험을 감행했다. 그는 습관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 그 습관이 그의 손을 붙들고 안내를 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집 대문 앞에 이르렀다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계단을 스치는 자신의 발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웨이크필드여,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운명은 결정적인 갈림길에 놓인 것이었다. 첫 뒷걸음질이 어떤 파멸의 운명을 가져올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는 황급히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동료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멀리 모퉁이에 이르렀어도 감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그를 아무도 못 보았을 수가 있을까? 온 집안 사람들이 점잖은 웨이드필드 부인, 똑똑한 하녀, 그리고 지저분한 꼬마 사동 모두가 런던거리를 헤치며 저 사람 붙들라고 소리치면서 도망자인 그들의 주인을 쫓아오지는 않을까? 참 멋있게 잘 빠져나왔군. 그는 이제 용기를 내어 숨을 고르고는 집 쪽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 친숙한 집 모양이 변한 것 같아 어리둥절했다. 그 느낌은 여러 달 또는 여러 해를 떨어져 있다가 우리가 옛날에 익숙했던 언덕이나 호수나 예술품 같은 것을 다시 볼 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변화의 느낌이었다. 보통의 경우 무엇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이 느낌은 우리의 부정확한 회상과 실제 사이의 비교와 대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웨이크필드의 경우는 단 하룻밤이 마술을 부리듯 비슷한 변화의 느낌을 일으킨 것이었는데 그것은 짧은 시간에 아주 커다란 도덕적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그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전 그는 집 앞 창문을 가로질러가며 얼굴을 길 입구 쪽으로 돌리는 아내의 모습을 멀리서 잠깐 보았다. 그 강교로운 얼간이 남편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녀의 눈이 틀림없이 자신을 찾아냈을 거라는 생각에 겁이 나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자신의 숙소 난로가에 돌아왔을 때 머리가 약간 어지러운 듯 하긴 했지만 마음은 아주 즐거웠다. 이 오랜 변덕스러운 장난의 시작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해 두자. 이런 생각이 시작되고 그의 널쩍지근한 기질이 일단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도록 자극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가게 마련이다. 우리는 그가 심사숙고 끝에 붉은 머리의 새 가발을 사고 유태인 흔옷 장수의 진 보따리에서 나온 듯한 늘 입는 갈색의 칙칙한 옷 대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선택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변화의 진행은 제 궤도에 올라섰고 웨이크필드는 딴 사람이 된 것이다. 이제 새로운 삶이 제자리를 잡게 되어서 옛날의 체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전례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든 그 과정 못지않게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때때로 그의 기질에서 나타나는 실축함, 지금은 웨이크필드 부인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자기에 대한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섭섭하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실축함 때문에
그의 태도는 아주 완고해져 있었다. 그는 아내가 놀라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의 죽게 될 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사실 두세 번 그는 아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마다 걸음걸이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뺨은 더 창백해지고 이마에는 근심이 더 짙어갔다. 그가 나타나지 않는 3주일째 되는 어느 날 약제사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불길한 조짐을 그는 목격했다. 그 다음 날은 대문에 노크를 아예 막아놓은 것을 보았다. 그날 해질녘 마차가 나타나서 큰 가발을 쓴 엄숙한 모습의 의사를 그의 집 대문 앞에 내려놓았고 한 15분쯤 후에 죽음의 전령일지도 모를 그 의사가 대문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 나의 여인이여, 그대가 죽을 것인가? 그때쯤은 웨이크필드도 감정의 격정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내의 임종의 자리에서 떨어져 머뭇거리며 그런 중요한 시기에 아내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양심에게 간청을 했다. 양심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그를 그렇게 붙잡아 두었다 해도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몇 주일이 지나는 동안 그녀는 차츰 회복했고 그래서 그 위기는 지나갔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은 슬프긴 하지만 한결 차분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빨리 돌아가든 늦게 돌아가든 그녀의 마음은 결코 그에 대해서 다시는 열정적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웨이크필드의 뿌연 마음속에서 가물거렸고 그로 하여금 분명치는 않지만 숙소와 옛날 집 사이에는 거의 통과할 수 없는 어떤 심연이 가로놓여 있음을 의식하게 만들었다. 바로 옆길인데 말이지. 그는 이따금 그렇게 말하곤 했다. 바보 같으니라고. 그것은 옆길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라고.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귀환을 하루하루 미뤄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정확한 귀환 시간을 미정의 상태로 남겨두었다. 내일 말고 어쩌면 다음 주쯤? 아니 곧 이런 식으로. 가엾은 인간. 스스로를 추방한 웨이크필드도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의 집을 다시 찾아갈 가망은 거의 없는 것이었다. 연암은 장의 짧은 글이 아니라 큰 책 한 권에 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강철같이 단단한 필연의 직물로 짜내는가를 예시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웨이크필드는 주술에 걸린 것이었다. 이제 우리 10년 정도 그가 문지방을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하면서도 집 주위를 계속 떠돌고 아내의 가슴은 그를 서서히 잊어가고 있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가능한 애정을 지닌 채 아내에게 변함없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자. 여기서 밝혀두어야 할 것은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 이제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자. 런던시의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우리는 이제 나이가 꽤 든 관심 없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 만한 이렇다 할 특징은 안 보이지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습에 온통 평범하지 않은 운명의 기록을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을 눈여겨보게 된다. 그의 모습은 빈약하다. 낮고 좁은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조그맣고 광채를 잃은 눈은 때때로 걱정스럽게 주위를 헤매지만 더 자주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하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세상에 내 보이는 것을 꺼리는 듯이 그는 머리를 숙이고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 비뚤어진 듯한 자세로 걷는다. 그를 관찰하면서 위에서 우리가 묘사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의 평범한 작품으로부터 간혹 독특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환경이라는 것이 이 경우에도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는 그가 보도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여러분의 시선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제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한 뚱뚱한 여자가 손에 기도수를 들고 저쪽 교회로 향하는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녀의 태도에서는 오래된 과부 생활의 차분함이 느껴진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는 사라졌거나 아니면 가슴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어버려서 좀처럼 즐거움으로 바뀌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빈약한 모습의 남자와 이 건장한 여자가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사소한 어떤 방해가 일어나서 이 두 사람을 직접 접촉하게 만든다. 그들의 손이 서로 닿으며 사람들의 밀림에 그녀의 가슴이 그 남자의 어깨에 부딪힌 것이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서서 상대방의 눈을 빤히 들여다본다. 서로 떨어져 산 지 10년이 넘어서
웨이크필드는 그렇게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의 무리가 소용돌이치듯 밀려가고 그들도 따로 떨어진다. 그 차분한 과부는 교회를 향하여 전처럼 다시 걸어가다가 교회 입구에 이르러 잠시 멈춰 서서 길을 따라 혼란스러워진 시선을 던진다. 그러나 그녀는 곧 교회로 들어가면서 기도서를 펼친다. 한편 그 남자는 어떤가? 바쁘고 이기적인 런던 사람들이 길을 멈춰 서서 그의 모습을 지켜볼 정도로 혼란스럽고 광기 어린 표정이 되어가지고 황급히 그의 숙소로 돌아와 문에 빗장을 걸고는 침대 위에 몸을 내 던진다. 수년 동안 잠복해온 감정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그의 약한 정신이 그 감정들의 힘으로부터 활력을 얻어 그의 삶의 비정상적인 비참함을 한눈에 드러내 보인다. 그리고 그는 격렬하게 외친다. 웨이크필드, 웨이크필드, 넌 미친 거야. 아마도 그는 미쳤을 것이다. 그 이상한 상황이 틀림없이 그를 그 상황에 그처럼 꽤 맞춰서 그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와 일상적인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세상과 절연하여 사라져버리고 죽은 사람들 틈에 끼지도 못하면서 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의 위치나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모두 포기해버리려 한 것이었다.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은둔자의 삶은 그의 삶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전과 마찬가지로 법석대는 신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은 채 지나쳐 갔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항상 아내 곁에 그리고 따뜻한 난로가에 있으면서도 아내의 애정이나 난로의 따뜻함을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의 동정심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여전히 인간의 관심사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상호 호환적인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웨이크필드의 결례가 없는 희한한 운명이었다. 그러한 환경이 그의 가슴과 정신에 가깝 그리고 동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 보는 일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웨이크필드는 자신이 변했으면서도 그런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했고 자신을 전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 진실을 가끔 깨닫긴 했지만 그저 순간에 불과했다. 그래서 곧 돌아가야지라고 줄곧 말하면서도 그 말을 20년 동안 계속해왔다는 사실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웨이크필드가 애초에 떠나 있기로 했던 한 주일보다 별로 더 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는 그 사건을 주된 인생사 중 하나의 간주곡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시간이 좀 더 지난 후 그가 그의 응접실로 다시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아내도 이제 중년이 된 웨이크필드 씨를 보면서 기쁨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시간이 우리가 즐겨하는 어리석은 짓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늘 젊은이가 아니겠는가. 그가 살아진 지 20회가 되는 어느 날 저녁 웨이크필드는 아직도 자기 집이라고 부르는 그 집을 향하여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책길에 나섰다. 가끔 빗줄기가 보도 위에 후두둑 쏟아지다가는 우산을 피어들만 하면 다시 멈추는 그런 광풍이 이는 가을 밤이었다. 집 근처에 멈춰 서서 웨이크필드는 2층 응접실의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아늑한 난로의 불그레한 불빛과 희미하게 파들대는 불꽃의 움직임을 보았다. 천장에는 웨이크필드 부인의 그림자가 기괴한 형상으로 비치고 있었다. 그녀가 쓰고 있는 모자, 코와 턱, 두툼한 허리 모양이 그럴듯한 하나의 회화적인 형상을 이루며 오르내리는 불꽃의 움직임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나이든 과부의 그림자로서는 너무 명랑해 보일 정도였다. 바로 그 순간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무자비한 광풍을 받아 웨이크필드의 얼굴과 가슴을 정통으로 후려갈겼다. 그는 가을의 향기에 온몸이 꿰뚫리는 느낌이었다. 집 난로에는 그의 몸을 훈훈하게 해줄 따뜻한 뿔이 담겨 있고 안에는 틀림없이 침실 옷장에 잘 보관하고 있을 자기의 회색 저고리와 바지를 뛰어가서 가지고 올 텐데 이렇게 비에 젖어 떨면서 여기 서 있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지. 웨이크필드는 그런 바보가 아니지. 그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무거운 걸음으로. 왜냐하면 그가 그 계단을 내려온 이후의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의 다리를 뻣뻣하게 만들어버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잠깐 웨이크필드야.
이제 당신에게 남겨진 유일한 집으로 가려는 거요? 그렇다면 당신의 무덤으로 들어가셔야지. 문이 열렸다. 그가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마지막 작별의 눈길을 그의 얼굴에 보낸다. 그리고 아내를 희생의 대가로 지금까지 계속해온 그 조그만 장난의 전조인 강교한 미소를 확인하게 된다. 그는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 가엾은 여자를 농락한 것인가. 그래, 이제 웨이크필드여 편안한 밤을 맞으시라. 이 행복한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만 있다면 이 행복한 사건은 전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순간에만 일어날 수 있었을 그런 사건이었다. 우리의 친구를 문지방 너머까지 따라가지 말자. 그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었다. 그 중의 한 부분은 교훈의 지혜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개개인은 어떤 체계에 아주 잘 적응하고 또 각각의 체계들은 서로 그리고 전체의 체계에 아주 잘 적응을 해서 한순간이라도 거기서 벗어나면 인간은 자신의 자리를 영원히 잃는 끔찍한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웨이크필드처럼 우주의 방랑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